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군사 기술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안보 포럼에서 한국의 발표를 듣고 완전히 말을 잃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개발한 믿을 수 없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0.5초 만에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이 기술은 기존의 모든 군사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직접 목격한 후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하나의 작은 만남이 어떻게 세계 군사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로 발전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감동적인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클레어 애슈턴입니다. 35세, 전직 영국 GCHQ 출신 전자전 보안 컨설턴트죠. 지금은 군사 컨설팅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사무실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중국해 해역에서 감지된 정체불명의 수중 교란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정보부에서 직접 온 요청이었죠.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신호라고 했어요. 탐지 장비들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파일을 받아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 소나 신호도 아니고 수중 드론의 신호 패턴도 아니었어요. 마치 바다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리듬이었죠. 주파수 분석을 해봐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파트너인 레이 크레이그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전직 NSA 요원 출신으로 지금은 알파오닉스라는 민간 방산기업 부대표를 맡고 있죠. 레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레이가 태블릿을 제게 건네면서 발신 지점을 추적해봤다고 했어요. 한반도 남쪽 해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외였어요.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위성이 포착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위성 이미지를 보니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이상한 파형들이 감지되고 있었죠.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무기 체계와도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기술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해군의 수준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신호의 특성상 탐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최신 소나 시스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죠. 레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 참관 명목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는데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남긴 상처가 컸어요. 아버지도 걸프전 이후 PD로 조기 퇴역하면서 가족이 해체됐죠. 동양 국가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거의 부서질 것 같았죠.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지평리 1951년 2월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록을 본 건 처음이었죠. 수첩을 더 넘겨보니 할아버지의 메모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비로 싸우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죠. 다른 페이지에는 더 흥미로운 글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언가 다른 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한국과 지금 제가 마주하려는 한국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레이에게 한국 가는 걸 승낙하겠다고 했습니다. 레이는 좋아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 해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서는 뭔가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수첩을 가방에 넣으면서 70년 전 그가 본 것과 지금 제가 보게 될 것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레이는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 기술이 예상보다 발전했을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수중 신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보면 볼수록 더 신기했어요.
마치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삭제된 파형이라고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탐지 방법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신호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슈턴, 이 신호를 보면 즉시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봐야 해. 레이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한 말을 했던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것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그 수중 신호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패턴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같았어요. GCHQ 동료인 오웬과 함께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죠. 오웬이 창밖을 가리키며 한국 해군 차량이 마중 나왔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군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남성이었죠. 그가 자신을 한국 해군 윤재혁 중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중령의 악수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눈빛도 예리했고요.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더 신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웬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GCHQ에서 신호 분석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윤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 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3일간 한국 해군의 K-사일러 시스템 시연을 참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명칭이었어요. 윤 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중 전자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방어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죠. 오웬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물어봤지만 윤 중령은 직접 보면 이해할 거라고만 했어요. 그의 답변 방식이 묘했습니다. 숨기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건지 판단하기 힘들었죠. 레이가 미리 경고했던 대로 한국 군인들은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기지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도산 안창호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죠. 윤중령이 저 잠수함이 K-사일러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실제 작동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오웬이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은 방어에만 집착하는 나라 같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공격력 있는 무기는 없을 거라는 것이었죠. 저도 어느 정도 동감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이나 영국 수준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수중 신호만큼은 정말 특별했어요. 미국 해군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신호였거든요. 숙소에서 레이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레이는 한국 측이 얼마나 정보를 공개할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아마 핵심 기술은 숨기고 겉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공된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K-넷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너무 간략했습니다. 전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전파를 무력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전자전 장비들은 전파를 교란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무력화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오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이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기존 기술의 변형일 거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중령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K-사일런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 이전에 멈추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적이 공격을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하니 여러 대의 잠수함과 수상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연을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어요. 윤중령이 우리를 관측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측소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탐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중령이 시연이 곧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일 거라고 경고했어요. 진짜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그리고 그 기술이 정말로 전파 이전에 작동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웰이 제게 속삭였어요. 아마 실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할 리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예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른 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무언가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연이 시작되기 직전 윤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방어는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었죠. 시연이 시작되자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윤중령이 우리를 도산 안창호함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과는 다른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통신실 주변에 설치된 장비들이 눈에 띄었어요.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패턴들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신호와도 달랐거든요. 윤중령이 K-사일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적의 통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통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명령이 전달되더라도 그 명령이 실행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죠. 오웬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윤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기술자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갑자기 잠수함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죠. 모니터 화면의 파형들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목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오웬의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화면도 멈춰 있었죠. 윤중령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경 50km 내의 모든 전자 장비가 일시 정지 상태라고 했어요. 하지만 파괴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신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전자장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니요.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잠수함의 장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윤중령이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K-사일런트는 선택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아군의 장비는 보호하면서 적군의 장비만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분은 미리 설정된 코드에 의해 이뤄진다고 했죠. 오웬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한 구분이 가능한지 말이에요. 윤중령은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때 레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위성을 통해 전송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공격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영상을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것과 영상의 내용이 달랐어요. 우리는 분명히 방어적인 시연을 보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공격적인 무기 실험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중령에게 이 영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레이가 보내준 영상이 조작되었다고요. 레이는 믿을 만한 파트너였는데 그가 거짓 정보를 보낼 리는 없을 텐데요. 윤중령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K-사일런트 공격 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순수하게 방어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존재를 삭제한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중령이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소나에도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시연이 끝나고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던 표적함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엔진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중령이 설명했어요. 저 함들의 모든 전자 장비가 일시 정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엔진은 돌아가지만 조향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15분 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적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시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웬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어요. 윤중령에게 이 기술의 한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기밀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속고 있는 걸까요? 레이가 보내준 영상과 실제로 본 것 사이의 차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다시 레이와 통화했어요. 레이는 한국 측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방어용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분명히 방어적인 성격의 기술이었어요.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이는 계속 의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잠들기 전에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른 걸 알고 있다는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무언가를 제가 오늘 직접 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윤중령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방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시관과는 달랐어요. 지하에 있는 특별 전시실로 안내받았죠. 전시실 입구에는 기억의 전시관이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윤중령이 설명하길 여기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군 관계자와 특별한 방문객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숙연해졌습니다. 벽면 전체에 한국전쟁 당시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군인들이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들, 전투 중에 찍힌 생생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기록이 있는 섹션이었습니다. 영국군, 미군, 캐나다군 등 각국 군인들의 증언과 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리관 속에 전시된 낡은 일기장에서 익숙한 글씨를 발견한 거예요. 제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윤중령에게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전쟁 이후 유가족들이 기증한 유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보내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집에서 본 수첩과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관찰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막을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죽음보다 강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 학도병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핵무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만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한국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었죠. 윤중령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코너로 이동하니 한국 학도병들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17세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어머니, 저는 죽지만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억으로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본 K-사일런트 넷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윤중령이 핵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어 철학은 기억에 기반한다고 했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기술로 구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K-넷도 그런 철학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했어요. 공격하지 않고도 전쟁을 막는 방법을 찾다가 개발된 것이라는 거였죠.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웬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철학적인 접근이 실제 군사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시관의 마지막 코너에는 현재의 한국 국방 기술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K-사일런트 넷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있었어요. 전쟁을 기억하는 기술, 평화를 만드는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대신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설명문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K-사일런트 단순한 전자전 장비가 아니라 철학의 구현체라고 되어 있었어요. 70년간 축적된 평화에 대한 의지가 기술로 형상화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윤중령에게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기술이 철학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직접 목격한 것을 생각하면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윤중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만들지 않기로 한 나라입니다. 핵무기도 공격 무기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레이가 보내준 영상들은 뭐였을까요? 정말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에게 일부러 방어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차 안에서 윤중령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은 공격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죽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선택한 길이 정말 다른 차원의 접근법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이제 그의 글들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한 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본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레이의 경고가 옳은 걸까요? 내일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레이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받았습니다. 긴급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영상 자료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공격용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K-넷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실제로는 적함을 무력화시키는 공격 무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표적 함정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폭발도 없고 화염도 없이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레이의 분석 보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는 방어용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위험한 무기라는 결론이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과 영상의 내용이 너무 달랐거든요. 윤중령이 설명한 철학적 접근과 레이가 보여준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윤중령을 만났을 때 그 영상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윤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중령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영상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자료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애슈턴 박사님, 당신은 어제 직접 보셨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맞았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분명히 방어적인 성격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너무 생생했어요.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죠. 오웬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오히려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윤중령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네는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잖아요. 이 말이 제 감정을 건드렸어요. 마치 한국이 우리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윤중령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정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우리는 만들지 않기로 한 나라입니다. 윤중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 나라라는 뜻인가요? 그럼 당신들이 만든 이 기술은 뭐예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도 무기 아닌가요? 윤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말장난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니까 무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철학적 포장을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레이가 보내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한국이 이 기술을 무기화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위험한 무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윤중령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순수한 방어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정보들이 왜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윤중령은 그 자료들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들이 단순한 오해에서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점점 윤중령의 말을 믿기 어려워졌어요. 그날 오후 추가 시연이 있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의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연이 끝난 후 윤중령이 제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후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애슈턴 박사님, 당신이 보신 그 영상들은 누가 보내준 건가요? 레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했죠. 윤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레이라는 분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알파오닉스라고 답했습니다. 민간 방산기업이라고 했죠. 그러자 윤중령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알파오닉스는 우리 기술을 탐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혼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설마 레이가 저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윤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믿으세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경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레이가 보여준 증거들일까요? 데이터와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전문가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믿어야 했지만 직접 경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가 70년 전에 느꼈던 혼란이 지금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할까요? 진실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윤중령이 특별한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 수준의 테스트라고 했어요. 제가 가진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해상 훈련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실제 적성국의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가상의 적함이 한국 영해에 침입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죠. 윤중령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적함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했어요. 이제 발사 명령만 내려지면 실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었죠. 관제소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적함의 레이더 신호, 통신 상태, 무기 시스템 준비 상황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전 같았어요. 발사 0.5초 전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K사의 넷이 작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함의 모든 시스템이 순식간에 정지된 게 아니라 아예 명령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스크린을 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적함의 지휘관이 발사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무기 시스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파는 송신되고 있었지만 수신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윤중령이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적함의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과 실행 사이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장비를 파괴하지도 않고 전파를 차단하지도 않으면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마치 뇌와 손 사이의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0.5초의 정적입니다. 윤중령이 말했어요. 공격 명령이 실행되기 0.5초 전에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적함의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통신 장비도 멀쩡했어요. 심지어 미사일 시스템 자체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명령만큼은 절대 전달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그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자전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오웬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윤중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삭제합니다. 명령은 전달되지만 그것이 명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적함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 시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계속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K-사일런트 넷은 단 현재의 공격만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공격 계획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적함이 새로운 공격 루트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 계획들이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각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기억의 기술입니다. 윤중령이 설명했어요.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억제의 과학이 아니라 기억의 기술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치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최초의 비무장 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기술이었어요. 15분간의 시연이 끝났을 때 적함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괴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장비가 정상이었고 승무원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윤중령이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으면서 전쟁을 막는 방법이에요. 시연이 끝나고 적함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방금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레이가 보내준 영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도 깨달았어요. 오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윤중령에게 이 기술의 한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한계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윤중령이 답했어요.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더 오래, 더 넓게 작동해요. 추상적인 답변이었지만 이상하게 납득이 갔습니다. 기술이 철학을 구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기지를 떠나기 전에 윤중령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애슈턴 박사님,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전쟁을 하지 않는 기술, 0.5초의 조용한 전쟁 종식 기술을 개발한 나라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내준 자료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무기보다 강한 무언가, 죽음보다 강한 무언가를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런던 공항에 도착했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윤중령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국제 우편으로 소포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꼭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틀 후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보니 낡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중령의 편지가 함께 있었죠. 편지를 먼저 읽어봤어요. 윤중령이 쓴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품들을 보관하는 특별 보관소에서 제 할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더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번줄과 함께 제가 본 적 없는 편지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학도병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를 먼저 펼쳐봤습니다. 집에서 발견한 수첩과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이 전쟁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그들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살려고 한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부상당한 한국 군인을 도왔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복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들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죽지만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내 손자가 언젠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마치 미래를 예견한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으니까요. 한국 학도병의 유서도 읽어봤습니다. 17세 소년이 쓴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죽지만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는 무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희생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학도병의 유서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애슈턴 군인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후손들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며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아버지와 그 한국 학도병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70년 후 저에게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자료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레이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과 영상 자료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클레어, 혹시 한국 측에 세뇌당한 거 아닌가? 레이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뇌라고요?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와 목격한 현실이 세뇌의 결과라는 건가요? 이상했어요. 레이가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 당신이 보내준 영상들의 출처가 어디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파오닉스 정보부에서 입수한 자료야.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온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윤중령이 말했던 것처럼 알파오닉스가 한국 기술을 탐내고 있다면 그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릴 동기가 충분했거든요. 레이, 정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알파오닉스가 한국의 K411 기술을 원하고 있는 거 맞죠? 레이가 긴 침묵을 이어갔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결국 레이가 인정했어요. 알파오닉스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정보의 정확성은 별개야, 클레어. 레이가 변명했어요. 별개라고요?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나온 정보를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레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 진실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다른 길을 선택한 나라였고 그 선택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윤중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와 알파오닉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조작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레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냐고 경고했어요. 클레어, 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할아버지와 그 한국 학도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안보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K넷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이를 둘러싼 정보 조작의 실태도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정보전의 중심에서 기억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데이터보다 경험을,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의 손자로서 한국과 우리 가족의 전쟁 기록을 제대로 연결시켜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70년 만에 이뤄진 화해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8 누르지 않는 무기. 한 달 후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비핵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청중석을 바라보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온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무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누르지 않는 무기, 쏘지 않는 총, 터뜨리지 않는 폭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무기라는 것은 본래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없기에 그보다 더 빠르게 전쟁을 멈추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바로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크린에 K사 작동 원리를 보여줬어요. 물론 기밀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적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핵심을 설명했어요. 공격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죠.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0.5초 만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이런 기술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이 기술은 철학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청중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이런 접근법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노르웨이 대표가 물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철학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해요. 발표의 중반부에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경험과 최근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70년 전 제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기술적 분석이 결합되면서 더욱 설득력 있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가 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멈추는 법을 배운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잊지 않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청중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기억으로 세계를 멈추게 만든 나라.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일부는 자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중령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 발표 영상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레이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알파오닉스와 그들의 정보 조작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클레어, 넌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와 그 한국 학도병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영국 정부로부터 공식 제안이 왔어요. 한국과의 새로운 국방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 제안서를 읽어보니 흥미로웠어요. 영국도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 중심의 기술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큰 영감을 줬다고 했어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였죠. 한 달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협력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윤중령이 공항에서 마중 나왔을 때 반가웠어요. 애슈턴 박사님, 이제 정말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네요. 윤중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프로젝트 회의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공동소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기술연구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70년 전 그가 적었던 글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언 같았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바로 그 누군가였구나. 제 인생 자체가 전환되면서 이야기가 완결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한국의 철학, 그리고 제 전문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기술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매일이 새로웠어요. 무기가 아닌 평화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 벽에 문구 하나를 걸었어요. 할아버지와 그 한국 학도병이 함께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적은 글이었습니다. 기억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평화가 되는 곳.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영광이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클레어 애슈턴이 편견과 의심을 버리는 순간 그녀는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을 되찾고 할아버지의 유산까지 완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무기가 아닌 평화로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사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0.5초의 정적으로 전쟁을 멈추는 기술, 그리고 70년 만에 이뤄진 진정한 화해의 완성. 기억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평화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